저는 72세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23년간 국가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할 때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정신 나간 짓이었죠.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떨림이 심해져서 이 녹음도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목 좀 가다듬을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말고 눌러주시면 많은 사연들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로 이 병원에 온 지 43일째입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청주의 겨울은 늘 이렇게 춥고 고요합니다. 간호사님은 아침마다 할아버지, 오늘도 눈이 와요? 라며 커튼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친절하지만 제 눈에서 슬픔을 읽고 안쓰러워하는 걸 느낍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하루 종일 그 풍경만 바라보고 있죠. 창문에 살짝 서리가 맺혀 있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곤 합니다. 어제는 영숙이라고 썼다가 금방 지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꽃차 향기가 피어올랐고 눈 내리는 창가에서 쌍화차를 함께 마셨죠. 그때는 이 행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방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날의 제 모습이죠. 23년간 나라를 위해 복무했던 육군 박종철 대령. 평생 총을 쥐었었지만 자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웃겠지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녹음기는 요양원 심리상담사가 준 겁니다. 마음 속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며 어제는 수면제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간호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관찰병실에 누워있네요.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멀쩡합니다. 그저 너무 피곤할 뿐이에요. 밤이 되면 이상합니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종철 씨, 이 차 한번 맛보세요. 국화꽃으로 우려낸 거예요. 눈 내리는 날 쌍화차를 마시며 웃던 그 목소리. 지금도 그리운 그 목소리. 사랑이란 건 참. 아니, 더 이상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써버린 1년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지난해 1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 근무를 시작하던 시간이었죠. 그날따라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빨갛게 언 손을 호호 불며 경비실 난로 앞에 앉아있던 때였습니다. 군에서 퇴역을 한 후로는 소일거리만 하며 지냈습니다. 23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살다 보니 갑자기 찾아온 일상이 낯설었어요. 아내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의사인 아들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습니다. 퇴역 대령이라고 해봐야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내니 적적한 마음에 시작한 경비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평생 보초 서더니 이제는 아파트 경비를 하네.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농담을 던지곤 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농담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경비실에요?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60 후반 정도 되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에 미소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추운데 이거 한 잔 드세요. 방금 이사 왔는데 인사도 할 겸 준비했어요. 손에는 보온병과 종이컵을 들고 계셨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자 은은한 유자향이 퍼져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이사 왔어요. 백사동 103호예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맛있네요. 정성스럽게 끓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경비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박 경비님 말투가 참 반듯하시네요. 군인 출신이신가요? 네, 육군에서 23년 근무하고 퇴역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제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1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다가 군의관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이 돌아간 후 혼자 지내다 이제 새 출발을 위해 청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종철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꾸 경비님이라고 하니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아, 네, 그러시죠. 처음 들어보는 친근한 호칭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6년 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혼자 앉아 유자차 향기를 떠올리며 문득 다음 날도 그 입주민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 그리웠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는 근처 상가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영숙이네 꽃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솜씨로 꾸며진 가게는 금세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종철 씨, 시간 되시면 들러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출퇴근 시간에 꽃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그녀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쳤지만 점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꽃은 겨울에 피는 동백이에요.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모습이 참 의연하지 않나요? 영숙 씨는 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총과 전술 이야기만 했던 제게 꽃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신선한 세계였습니다. 2월이 되자 그녀는 가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별거 아니지만 영숙 씨가 건넨 도시락 뚜껑을 열면 고사리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 메추리알 장조림, 얇게 썬 무와 배 무침. 제가 군 생활 때 좋아했던 음식들로 가득했죠.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음식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경비실 난로가 고장났는데 영숙 씨가 두꺼운 군용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남편이 쓰던 건데 창고에 있어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종철 씨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요에서는 오랫동안 햇볕에 말린 듯한 깨끗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담요를 덮고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영숙 씨는 길가의 작은 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동백꽃이고 저기 멀리 보이는 건 매화가 피려고 봉우리를 맺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생명의 준비는 계속되는 거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제 남편도 군인이었어요. 의무대장으로 근무했죠. 그래서 그런지 종철 씨를 보면 왠지 편하네요. 영숙 씨는 때때로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점차 아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군복을 다리며 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군인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관계로 자연스레 발전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웃사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무슨 다른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3월이 되자 청주의 날씨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창가에 영숙 씨가 가져다 준 작은 화분에서는 노란 개나리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종철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청주 근처 수목원에 튤립이 예쁘게 폈다고 하네요. 영숙 씨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단둘이 외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나이 든 남녀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을까요? 사람들 눈도 있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어린 남녀도 아니고 그냥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꽃 구경 가는 거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목원 나들이는 놀라울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영숙 씨는 마치 자신의 정원을 안내하듯 수목원의 꽃과 나무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종철 씨?
저 튤립들이 군인들처럼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영숙 씨의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군대에 있으면서도 꽃을 보며 군인을 떠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저는 더 자주 영숙 씨의 꽃집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들러 꽃 다듬는 일을 돕기도 하고 손님이 없으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 꽃은 수국이라고 해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답니다. 신기하죠? 같은 꽃인데 환경에 따라 파랑, 분홍,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가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살아온 23년의 세월, 강원도 최전방 지피에서부터 서울 국방부까지 전전했던 이야기, 자주 이사 다녀서 아내가 고생했던 이야기, 2번의 파병 경험과 거기서 만난 위험했던 순간들, 영숙 씨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던 이야기, 남편이 의무대장으로 DMZ 근처에서 근무할 때 함께 생활했던 이야기, 3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마치 내 몸의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꽃을 시작했습니다. 꽃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내의 투병 과정, 그녀가 떠난 후의 공허함, 아들과의 소원해진 관계까지 말하면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종철 씨는 눈이 참 따뜻해요. 군인이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정한 눈빛을 갖고 계신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빛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젊은 날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이 첫사랑을 만났을 때처럼 얼굴이 붉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아파트 단지에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차를 들고 오는 영숙 씨를 본 주민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다가 점차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경비님, 꽃집 사장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수줍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특히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경로당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 영숙 씨와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밝은 반응에 용기를 얻었죠. 영숙 씨는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동백 아가씨를 부를 때면 모두가 박수를 쳤죠. 황혼의 로맨스라고들 하셨습니다. 낯선 표현이었지만 그 말이 주는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영숙 씨의 지난 삶을 잘 안다는 원로 어른들은 더욱 반가워하셨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했던 영숙 씨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4월의 어느 날 영숙 씨의 꽃집에 특별한 꽃 배달이 왔습니다. 큰 화분에 심어진 붉은 장미였죠. 카드에는 종철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저 감사 인사라며 조심스레 설명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꽃을 받아든 영숙 씨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 그날 저녁 청주 시내의 조용한 식당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식당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평생 부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던 대령이 한 여자 앞에서 이렇게 긴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요? 영숙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요. 영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 마음에 화답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이상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노인정에서 열린 봄 나들이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정남대로 가는 버스 안에서
다른 어르신들은 우리를 자꾸 한 쌍으로 부르셨고, 심지어 신혼부부라는 농담까지 던지셨습니다. 영숙 씨는 부끄러워하며 그저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청남대의 아름다운 벚꽃 아래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사진사가 모두 자리에 서라고 했고 그때 영숙 씨가 제 곁에 딱 붙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라며 걱정해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잠시 다른 어르신들과 떨어져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결혼 제안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숙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러실 생각이세요? 그녀의 물음에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웃길 수도 있지만 정말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영숙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도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걱정된다는 말에 제가 직접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민호는 쉽게 허락하지 않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청주를 찾아온 아들은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대하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입니까?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다는 거 모르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영숙 씨의 과거를 조사해보겠다며 돌아갔고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영숙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 제 아들이 우리 관계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해해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영숙 씨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종철 씨? 우리 관계가 갑자기 시작된 만큼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저에게 아드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같이 만나봐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완전히 영숙 씨에게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밤에 순찰을 돌고 돌아와 누워도 다음날 아침에 볼 그녀의 미소를 생각하며 설레었죠. 아들 민호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영숙 씨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민호는 처음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놀라운 지혜로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재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미리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마침내 그는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결혼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축복 아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대신 아파트 경로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죠. 박대령님, 축하드립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더니 정말이네요. 영숙 씨, 복 받았어요. 종철 씨 같은 든든한 신랑감을 만나셔서. 다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민호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작은 축의금까지 건넸습니다. 그의 축하 인사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웠습니다. 영숙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1층이라 작은 앞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곳에 영숙 씨는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숙 씨는 벌써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국화차나 진달래차 같은 꽃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앞마당 정원에서 아침을 맞이했죠. 종철 씨, 이 들국화는 어때요? 우리 정원에 심어볼까요? 주말이면 함께 화원에 가서 꽃을 고르고 돌아와서는 함께 심곤 했습니다. 제가 구덩이를 파면 영숙 씨가 정성스레 꽃을 심었죠. 청주에 있는 녹차밭에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영숙 씨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으며 보낸 그 봄날의 기억만큼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들판에 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리던 모습까지도 또렷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결혼했으니 7월의 무더운 여름날부터였죠. 처음에는 너무 미묘한 변화라 눈치채기 힘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아침에 끓여주던 꽃차의 맛이 조금 달라졌고 웃을 때 눈가에 맺히던 미소가 전보다 지쳐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던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도매시장에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특별한 꽃이 들어온다고 해서.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나갔습니다. 전에는 항상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려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꽃집 사업이 바빠진 거려니 생각했죠. 석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화요일 경로당 노래교실을 함께 빠진 날부터였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옛 친구가 아파서 문병 가야 해요. 저녁에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간 영숙 씨는 약속대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분명 병문안을 갔다고 했는데 옷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어딘가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했습니다. 친구 어떻게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나 봐요. 영숙 씨의 대답은 항상 담담했습니다. 그 후로 외출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오늘은 청주 시내에서 꽃 강좌가 있어요. 대전에 있는 딸이 잠깐 들른대요. 오랜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꽃 도매상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항상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한 결혼 생활. 서로의 사생활과 인간관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별 의심 없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오는 전화가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한밤중에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리면 그녀는 항상 베란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밤이 쌀쌀해졌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는 거예요? 밤늦게 매번.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단골 손님이에요. 결혼식 꽃장식 주문이 많아서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방해가 됐죠? 그녀의 설명은 항상 그럴듯했지만 밤 11시에 꽃 주문이 그렇게 많을까요? 게다가 통화 후 영숙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긴장된 표정, 때로는 안도의 한숨, 그리고 종종 저를 유난히 다정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영숙 씨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래, 알았어. 곧. 그 뒤로는 소리가 작아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베란다에서 들어온 영숙 씨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마시더니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 5개월 차가 되던 9월, 영숙 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아침 함께 준비하던 식사를 이제는 자주 거르곤 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꽃집에 일찍 나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아침부터 외출복 차림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가야 해요. 대형 호텔에서 꽃 장식 의뢰가 들어와서. 영숙 씨가 말했지만 차림새를 보니 비즈니스 미팅보다는 개인적인 만남 같았습니다. 평소 작업복 차림으로 꽃을 다루던 그녀가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평소처럼 꽃집에 들렀는데 영숙 씨가 아니라 낯선 여자가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요? 아, 사모님 말씀이세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숙 씨는 분명 아침에 꽃집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었을 때 그녀는 도중에 급한 일이 생겨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도 믿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영숙 씨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낯선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는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카드였습니다. 영숙 씨에게 물었더니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뒀다가 깜빡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카드로 이미 몇 차례 사용 내역이 있다는 점이었죠. 밤중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깼던 날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서류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였는데 제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감추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아, 꽃집 세금 신고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내일 세무서에 가야 해서. 새벽 2시에 세금 신고 서류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또다시 믿고 싶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이 의심을 떨쳐내게 했습니다. 10월 중순, 통장 정리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통장 관리를 영숙 씨에게 맡겨두었기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보,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죠? 영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꽃집 냉장고가 고장나서 급하게 새로 바꿨어요. 다음 달에 꼭 채워놓을게요. 꽃집에 가보니 냉장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주에 새 냉장고가 온다는 영숙 씨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서류 정리를 하다 발견한 낯선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인데 기억조차 나지 않는 3,000만 원의 대출금이 적혀 있었죠. 여보, 이건 또 뭐죠?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영숙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꽃집 확장을 위한 자금이에요. 종철 씨 생일 선물로 깜짝 준비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은행 일을 도와준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제 도장과 신분증을 빌려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세 납부를 위한 거라고 했었는데 10월 말 영숙 씨가 갑자기 대형 냉장고를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꽃집 사업을 확장하려면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해요. 좋은 모델이 나왔는데 할부로 구입하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할부 계약서에 제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대출, 인출, 카드 발급,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영숙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요즘 뭔가 이상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내 이름으로 대출이 생기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꽃집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고정비는 많이 들고 수익은 적고 게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줄었어요. 당신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영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고 베란다에 나가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마지막으로 담보대출만 받으면 돼. 집 문서는 이미 준비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담보대출이라니, 집문서라니. 우리 집은 제가 평생 모아온 군인연금으로 구입한 유일한 재산인데 말입니다. 11월 초,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영숙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영숙 씨가 급하게 샤워하러 가면서 침대 위에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2시. 은행에서 보자. 서류 준비는 다 됐어. 마지막이니 신중하게. 발신자는 준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언급한 적 없는 이름이었죠. 호기심에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박 대령은 어때? 의심하고 있어. 이번이 역대급이야. 아직 목표액 다 못 채웠어. 천천히 해. 서두르다 들통나면 골치 아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의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혼 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70대 남성을 속여 위장 재혼 후 재산을 가로챈 60대 여성 구속.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전 김미영이라는 여성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그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2억 원. 피해자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른 사건도 검색해보니 비슷한 패턴의 사기 사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 씨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가 서울에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는데 저는 그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제게 미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꽃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시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 버스가 아닌 대전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영숙 씨는 택시를 타고 중구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카페 창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건네고 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두 사람을 더 지켜보려 했으나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일었습니다. 오랜 고혈압 탓에 발작이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다리는 동안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종철 고객님, 최근에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니. 제가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따르면 제 명의로 집을 담보로 한 1억 원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어땠어요? 호텔 꽃장식 미팅은 잘 됐고요. 영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됐어요. 다음 달부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재미있네요. 당신이 서울에 간 게 아니라 대전에 갔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영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알았군요. 그래도 꽤 오래 버티셨네요. 그 차가운 목소리는 제가 사랑했던 영숙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잘못? 아무것도 없죠.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그날 밤 영숙 씨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최영숙이 아니라 장미란이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카페에서 만난 남자는 그녀의 조카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제 통장과 카드, 대출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까지. 다들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하더라고요. 노인네가 사기당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저 노망 들었다고 할 뿐이죠. 영숙 씨, 아니 장미란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사라졌습니다. 메모 한 장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옷장과 4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수십 장의 사채 차용증뿐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사라진 지 이틀 후 채권자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각종 보증서와 담보 대출 동의서, 차용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종철 씨, 맞으시죠? 이 서명 본인 거 맞죠? 도장도 서명도 분명 제 것이 맞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피곤하다며 누워있을 때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약물을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제게 쌍화차를 권했으니까요. 집은 이미 저당 잡혀 있었고 차명으로 된 대출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보증으로 영숙 씨가 사채까지 끌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심지어 집 근처 아파트 한 채가 제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집의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도 영숙 씨가 가로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든 서류에 제 서명과 도장이 있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찾기 전까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경찰은 영숙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른 신분으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표적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4억 원의 빚과 1년간의 달콤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꽃차 향기, 함께 정원을 가꾸던 손길, 눈 내리는 밤 나누던 쌍화차.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23년 동안 군 생활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군인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제게 4억 원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아들은 처음에 영숙 씨를 의심했던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며 제 판단력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규율과 통제력을 자랑했던 제가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전우였던 김중령의 도움으로 간신히 입소할 수 있었죠. 그마저도 김중령 아내가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여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72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군 생활의 고된 시간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결국 단절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유일한 혈육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김 간호사의 계속된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노인분들을 만났습니다. 70대 은퇴 은행원, 68세 전직 교사, 75세 소규모 자영업자. 모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속아 넘어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뭔가 증명하려는 노인네들이 좋은 먹잇감이지. 상담 모임에서 만난 윤 선생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무용지물 같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주면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퇴역 대령이라는 제 지위, 과거의 영광,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 모든 약점을 영숙 씨는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울감은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영숙 씨와의 추억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때로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수면제와 안정제가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평생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온 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제 인생은 제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나눠주고 간 후 몰래 모아둔 수면제를 한 움큼 손에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 씨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밤 순찰을 도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제 손에 있는 약을 발견했고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박 선생님,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자살 시도 후 집중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임상적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고 더 강한 약물 치료와 집중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심리 상담사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영숙 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최소 5명 이상의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찰실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제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과의 모임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치게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었고,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사실도요.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고, 몇 달 후 마침내 영숙 씨와 그녀의 공범들이 대전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으로 2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여 약 3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정원을 가꾸고 꽃차를 마시던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관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호의, 지나치게 완벽한 이해심, 너무 빠른 관계의 진전, 이런 것들은 경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만남과 관계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끼되 중요한 결정은 천천히 내리는 것이죠. 재산 관리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처럼 평생 자신감과 지위를 가졌던 사람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과거를 조금씩 놓아보려 합니다. 영숙 씨라는 이름의 여인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와의 기억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아픔도 결국은 삶의 한 부분이니까요. 아직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영숙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보다 눈 내리는 창가에서 쌍화차를 함께 마시던 그 따뜻했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써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